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한 지도 어느덧 2년째가 되어가는 30대 여성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으며 결정하게 된 이혼이었기에 깊었던 생채기가 아무는데 시간이 참 많이도 걸렸네요. 이토록 마음 정리가 힘들었던 제 입장과는 다르게 정작 주변에서는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없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이혼에 다다른 것을 두고 잘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게들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아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사연을 보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 홍제동에서 태어나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특별한 것 없지만 부족할 것도 없어 보이던 출판 관련 중견기업에 취업하여 나름 성실한 삶을 보냈습니다. 정신없이 20대를 보내고 나니 주변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하나둘씩 시집을 가기 시작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는 어느새 결혼식 프로 참석러라고 불리우며 마지막 남은 미혼녀라는 꼬리표까지 따라붙기도 했었죠. 2018년쯤 여느 날처럼 여고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초여름 날씨에 절정임을 소리치듯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찼던 지하철역. 한치수 크게 주문에 불편하게만 했던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정신없이 달려갔던 잠실역 인근의 웨딩홀.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을 가장 크게 흔들어댔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네, 진심으로 친구를 축하해 주려는 제 선의를 두고 하늘도 감동하셨는지 예식을 마치고 따라갔던 뒤풀이 장소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동갑 커플의 결혼식이어서 그랬는지 하객으로 참석한 이들은 또래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혼기 꽉 찬 솔로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뒤풀이를 예약하며 사교 모임을 갖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뒤풀이 장소는 살짝 푸른빛이 도는 신천역 근처 널찍한 호프집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기름내 좋은 치킨들을 주문했고 끝없이 채워지는 얼음잔 호프가 그날의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말해주듯 했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얼음 맥주 한 잔에 기분이 좋아졌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던 저도 그날만큼은 처음 오는 사람들과도 즐겁게 얘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먼저 관심을 보여준 건 남편이었어요. 더운 날씨에 역시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최고죠? 나이는 동갑이라고 모임 초반에 수줍게 소개하던 그이는 갑자기 제 옆으로 오더니 맥주가 시원하다며 인사를 했고 저는 멋쩍어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네. 오늘 분위기도 좋고 제 소중한 친구도 결혼하고 뭔가 기쁘기도 하고 묘하게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는 일, 사는 곳, 취미, 관심사 등등. 두런두런 그이와 얘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이벤트라는 결혼식. 그것도 친구 결혼식에 와서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불현듯 나에게도 큰 축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상상까지 하게 해주는 사람. 아, 이런 뜻밖의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했지 아마? 정말 별별 생각을 하며 대화 도중 지어지는 배시시한 웃음도 한껏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다른 테이블 친구 무리들 사이에서 그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야, 너 기차 시간 다 되지 않았어? 저 자식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네. 나는 괜찮아. 익산 가는 기차 많아. 신경 꺼. 얘기 중이니까. 네, 익산에 살던 그이는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던 것이었고 익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기차 시간이 다 됐다고 알려주는 친구들에게 신경 끄라며 자리를 지켜주는 그이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고마웠고 제 마음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채석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다던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해 보였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어도
수더분하게 미소 지으며 일이 즐겁다고 말했던 그 사람. 검게 그을린 피부며 두세 겹 접힌 눈웃음까지 외적으로도 제가 꿈꾸던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뒤풀이 이후로 주변 친구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건실한 사람이고 좋은 평가를 얻고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죠. 은근히 저희 두 사람을 밀어주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져서 어느새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채 가기도 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저희는 주말을 틈타서 매주 만나게 됐습니다. 여는 커플들처럼 TV에 나온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1시간 이상 줄을 서봤던 골목길, 박스오피스 순위에도 없던 재미없는 영화도 희죽대며 손 꼭 잡고 관람했던 어느 저녁날, 태어나서 처음 내려가 본 익산역 광장에서 반가움을 와라 껴안던 그날까지 지금도 그 순간순간들이 참 잊혀지질 않네요. 우리 두 사람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결혼을 결심하고 말았죠.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느라 결혼을 미뤄둔 건 아니었을까 싶었을 정도로 어떠한 걸림돌도 그 누구의 반대도 없었고 친구들이 항상 힘들어하던 시댁 식구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전혀 없었어요. 찾아뵐 때마다 친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 사람이 어쩜 그렇게 밝은 에너지가 가득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지도 시댁 식구들을 보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채석장 현장 일도 점점 많아졌고 그이의 직급도 오르면서 저희는 아이의 전북으로 신혼집을 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던 출판회사 일도 정리해야 했고 이참에 내려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보자며 신혼생활을 타지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쭉 전북에서 나고 자랐던 그이와 달리 낯선 환경, 낯선 땅에 아는 사람이라곤 남편밖에 없던 저는 처음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 친구들과 지인들이 저를 환대해 주었고 주말에는 가끔 모임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다 보니 어느새 적응하고 생활을 즐기는 저를 발견했죠. 물론 가장 큰 공은 저에게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내어주던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 때문에 하던 일도 내려놓고 내려와 준 게 너무나 큰 결심이었다는 거 나 잘 알고 있어. 당신 외롭지 않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이 동네 사는 내 친구들도 전부 좋은 녀석들이야. 같이 어울리며 여행도 가고 맞다. 당신이 좋아하는 갈색 푸들도 한 마리 알아볼까? 어때? 응? 살뜰하게 제 타지 생활을 살펴봐주고 걱정해주던 그이였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지내던 결혼 생활이 1년쯤 돼가던 어느 날 제가 평생 겪어야 할 시련 중 가장 큰 시련이 가불이라도 당한 듯 한 번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채석장 조합장님께 걸려온 전화를 받고 이성을 잃은 채로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향했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누가 봐도 큰 사고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남편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발만 구르던 절 두고 조합장님께서 입을 떼어 말하셨어요. 채석 현장 장비에 다리가 끼인 사고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고였고 재수 씨도 심려가 깊으실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만하기를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은 워낙 많은 사고를 접하다 보니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봐왔거든요. 사실 1년 남짓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당신 일하는 곳으로 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고 현장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지라 생각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왔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단 남편의 몸이 뭔지 몰라도 무시무시한 장비에 끼었다는 아주 큰 사고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고 참을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나마 목숨을 건진 것이 다행이라니. 다행이라는 말을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한 달가량 입원 상태로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반복했고 심한 염증과 골절로 시작됐던 부위가 생각보다 경과가 좋지 않아 급기야 두 다리를 모두 절단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을 해야 했던 그날 밤, 저와 부모님들은 곁에서 펑펑 울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비 사고는 두 다리 절단이라는 슬픔으로 저희 가족을 돌연 삼켜버렸고 달콤한 신혼생활도 잠깐, 저희 부부의 하루는 병실에서 꼬박 세 끼를 챙겨 먹으며 서로를 다독이고 응원하며 곁을 지켜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죠. 미안해, 여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예쁜 아기도 낳아야 하고 못 가본 해외여행도 같이 가야 하고 맞다. 이번 겨울엔 평창으로 스키장도 가기로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힘없이 울먹이며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울음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깟 해외여행, 스키장 다 필요 없어. 얼른 퇴원해서 나랑 같이 재활기 연습도 하고 다시 살아내면 돼. 아무 걱정하지 마, 여보. 남편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두 다리를 절단하며 같이 끊어내려진 것 같던 우리의 미래에 대해 절망을 거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양 다리를 절단해버렸기 때문에 퇴원하기 전 재활기를 착용하는 법을 배웠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방이라 근교의 재활병원도 변변치 않아 집에서 왕복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을 오가며 꾸준히 의족 상담과 재활치료를 받았고 익숙지 않았던 휠체어를 두고 사용법을 익히는 데에도 수개월이 걸렸죠. 물론 저도 휠체어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연습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아픔과 절망을 덜어내며 부침도 많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고 다행히 서울에 근무했던 출판회사 친했던 본부장님을 통한 소개로 모 학습지 영어 파트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타지까지 와서 이 같은 기회를 얻은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며 자신을 다독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일에 대한 자신감도 불어갔습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친정은 저에게 이혼을 고민해보라는 듯한 얘기도 종종 하셨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딸 자식 하나 있는 거 시집간다고 내려보냈더니 남편이 양다리를 절단하고 당장 생계 위협 때문에 해보지도 않았던 일을 하며 살아내고 있는 상황이 탐탁치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며 씩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한 약속도 있고 저도 책임감 있는 아내가 되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고됨과 아픔은 그때 즈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재활치료 때만 아니면 온전히 집에서만 지내게 된 남편이 저에 대해 많은 것들을 문제 삼아 시비를 걸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퇴원 직후에는 분명 그러지 않았는데 퇴근하고 늦은 시각 집에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를 퉁명스럽게 대했고 몸이 불편해 집에만 있는 남편이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해서 참자고 버티기도 해봤지만 그 강도는 점점 세지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물론 당황스러웠죠. 그토록 고맙고 미안하다며 옆에만 있어달라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짜증과 시비로 점철된 말들만 내뱉었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불만스러움을 내비치곤 했었으니까요. 학습지 회사에서 영어 파트를 담당하다 보니 외근도 잦을 수밖에 없었고 관련 업무로서는 어찌됐든 처음이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이루고 살림 하나 꾸린다는 것이 얼마나 금전적인 부담이 큰지 미혼일 때는 몰랐습니다. 보험금은 치료와 입원비, 재활비용 등으로 길지 않은 시간 거의 소진한 상태였고 그나마 저희 명의로 되어 있던 집 하나 남긴 채 친정이나 시댁 사정 생각하면 손 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저뿐이었고 아침잠을 줄여가며 저 없는 동안 남편이 챙겨 먹을 끼니들을 준비하고 김가루에 대충 비벼내 반찬통에 담아둔 주먹밥을 업무 틈틈이 꺼내 먹던 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퇴근이 늦어? 학습지 회사 다닌다는 사람이 화장에 뭘 그렇게 떡칠을 해? 요즘 거래처들도 많아지고 영업 업무라는 게 이렇게 발로 뛰는 일이 많은지 몰랐어. 여보가 이해 좀 해줘. 솔직히 저도 일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이고 지치기도 했지만 똑같이 말로 받아쳤다가는 남편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속으로 삭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내가 맨날 집에만 있다고 무시하는 거야? 다리병신 남편 만난 게 후회스럽냐? 돈 좀 벌어온다고 내가 아무 말 안 했더니 이제 내가 우습지? 요즘 아침마다 분칠하면서 나가는 네 표정 보면 아주 기분 좋아 보이더라. 어? 남편의 폭언으로 시작되는 출근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20대 때에도 성격이 워낙 내성적인지라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상사에게 듣는 말 한마디에도 두통과 빈혈이 하루 종일 지속되었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저에 대해 그것도 일하러 가는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할 폭언들을 쏟아내다니 마치 작정하고 골목길을 막아 괴롭히는 불량배처럼 저를 매일매일 절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다행히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위로해 주었던 남편의 친구들은 이따금씩 집을 찾아와 주었고 같이 식사를 하며 냉랭한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잘 지냈던 사이이기에 저도 그들과 같이 하는 자리면 저도 남편도 아픔에서 좀 누그러지고 밝게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고맙게도 남편의 친구들은 제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새로운 학습지 거래처를 연결해 주기도 했고 이는 저의 실적으로도 반영이 되어서 직장에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보다 그이가 더 힘들 테고 다행히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도 많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라며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얼마 가지 않아서 제 남편의 의심이 폭발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생일날이었는데요. 원래도 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성격이었기에 그날도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내리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조기 퇴근을 하던 날이라 남편과 함께 저녁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스케줄을 맞춰보려 했지만 남편의 추적 정밀 검사가 오후 5시까지 잡히는 긴 시간이어서 어느 정도 저에게 빈 시간이 생겼던 날이었죠. 생일을 기념한 저만의 여유 시간? 같은 느낌도 들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종종 식사도 술 한잔도 같이 어울려 했던 사이라 어색함은 없는 사이였고 노총각 신분이지만 성실하게 자기 카센터를 운영하며 제가 영업일을 하며 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보다 나서서 잘 도와주는 친구였어요. 나이도 같으니 친구처럼 지냈던 것도 당연하고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던 친구는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니 생일인데 뭐해? 셋이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 나도 오늘 시간 비는데. 어머,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너무 고맙네. 근데 오늘 남편 검사가 좀 길게 잡힌 날이어서 오후 6시 정도에 우리 집으로 오면 어때? 셋이 저녁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남편 친구는 흔쾌히 제안을 허락했고 저도 저녁거리며 남편 겨울내이며 간단히 쇼핑을 하고 귀가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때였습니다. 검사를 마친 남편을 픽업하려고 병원으로 향했고 차에 탄 남편은 시종일관 아무 말도 없이 또 뭐에 화가 난 티를 냈었죠. 알고 보니 자기 친구한테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고 자기의 허락 없이 집에 초대했다는 것에 섭섭해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늘 그이가 서운해하는 포인트와 화를 내는 포인트는 알고 있었기에 저도 눈치껏 상황을 읽어낼 수 있었죠.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한 거 미안해. 그치만 오늘 내 생일이라고 우리 셋이 밥 한 끼 하자는 걸 거절할 수가 없었어.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은 누군 생일 챙길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나. 심드렁한 그의 말에 저는 또 콧등이 시큰해졌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오는 느낌이 들어 달리는 차에 창문을 살짝 내리고 큰 숨을 한껏 내뱉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셋의 저녁 식사는 무사히 마쳤고 별탈 없이 기념이랄 것도 없이 제 생일은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친구가 돌아간 직후 갑자기 소리치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는 남편. 너 아주 오늘 작정하고 내 친구한테 웃음을 흘리더라? 어? 오랜만에 그렇게 남자 만나니까 아주 신났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그 한마디에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나에 대한 생각은 왜 전혀 하지 않는 거지? 괜시리 생일이어서 그런지 더 서럽고 분해서 폭언을 뱉는 남편에게 저도 큰 소리를 치고 싶었으니까요. 당신이 요즘 들어 작정하고 나한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나에게 상처인 줄 알아? 당신 힘든 거 누구보다 잘 알아. 하지만 나도 그만큼 같이 힘들고 지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같이 버텨보자고 약속했잖아. 대체 나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은 흥분이 좀 가라앉았는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30분쯤 저도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고 냉랭했던 분위기가 잦아질 때쯤 혼자 휠체어에서 내려앉는 것도 불편할 텐데 잘 몸은 뉘었는지 궁금해 방문을 열어보니 방바닥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이 든 남편을 볼 수 있었죠. 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으면 저도 제 다짐한 일이 있고 그 일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견뎌볼 만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이 한동안 계속 지속됐고 제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말과 정서적인 괴롭힘, 자기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소리칠 때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만 같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큰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졌고 남들 반의 반만큼이라도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접어두며 또 한 해가 지나는구나 싶던 겨울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때 그 결혼식장 뒤풀이에 함께했던 친구들이 연말을 맞아 저희 집으로 먼 길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찾아온다는 것에 크게 반가워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제 남편의 두 다리를 잃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저나 남편 모두 상실감이 컸고 굳이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 무리 중에 사실 저와 썸 관계가 있었던 남성이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이랑 본격적인 연애를 하기 전의 일이었죠. 서울에 살던 그와는 남편과 만남을 시작하면서 아예 연락을 끊고 지냈고 그와 잠깐의 썸을 탔던 시절의 이야기는 짤막하게나마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찾아온다니 요즘 저에게 모진 말을 내뱉는 남편의 상황을 떠올리면 그들이 다녀간 뒤 또 얼마나 저를 몰아세우고 의심병이 심해질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물론 이 같은 염려는 제 개인적인 사견일 뿐 진심으로 우리 부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온다는 선의는 무시할 수 없었고 저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방문해준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는 제법 순탄했습니다. 걱정했던 남편의 말과 행동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았고 되려 제 과거 썸남을 포함한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에 대한 모습과는 사뭇 달라서 마치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았답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시나마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썸을 탔던 그 친구와는 깊은 관계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저희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도 없었고요. 여하튼 간만에 갖가지 추억 얘기들로 꽃을 피웠던지라 친구들을 보내고 난 뒤 온몸에 긴장이 풀리고 피곤함도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은 무엇에 그리 화가 났는지 괴성을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집안의 집기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져 오는 두통과 함께 숨은 가빠져 왔고 너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워 남편을 말릴 생각도 못했죠. 왜 그래 여보? 진정해. 몸도 불편한 사람이 왜 또 그래? 뭐? 불편한 사람?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냥 네 남편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그래? 너같이 위선 떠는 년들 남편 위하는 척 장애인 남편 잘 보는 척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거 역겨운 거 알아? 저는 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랑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어쩜 그렇게 심한 말들을 내뱉던지. 여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울어? 그렇게 서럽고 억울하면 이혼해. 이혼하면 되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먹여 살려달라고 한 적 있어? 너 같은 년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구석에 처박혀서 밥이나 축내는 나는 뭐 마음이 편한 줄 알아?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겠다 싶었던 저는 일단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냥 남편이 있는 집이 아닌 어딘가로 멀리 떠나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고 사실 소리치며 쏘아대는 폭언들을 듣고 있자니 적잖은 위협도 느꼈거든요. 운전할 정신도 아니어서 그냥 보이는 길로 계속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인생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된 건가? 누굴 원망해야 하나? 결혼은 비로소 내 가족을 갖게 되는 축복이라던데 내 축복은 어쩌다가 사라져버린 것인가? 갖가지 생각을 하며 그날만큼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한스러웠습니다. 사실 친정에 알리고 싶기도 했지만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제 책임감으로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고 괜히 서울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가는 안 그래도 짊어드리고 있는 짐을 더 무겁게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3일째 지났을 무렵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영업일을 하고 돌아왔고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9시가 꼬박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축 처진 몸을 가누며 도어락을 누르고 집에 들어왔고 평소보다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집 분위기에 피곤함이 잠시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움직임이 불편한 남편의 유일한 낙인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방을 비추는 조명도 어느 것 하나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 협탁에는 늘어진 소주병과 종이컵이 쓰러져 있었고 거실 등을 올려보니 불편한 몸으로 반쯤 누워있는 남편이 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술도 잘 못하던 그 사람은 그 많은 술을 마시고 제 퇴근을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왔냐? 당신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왜? 나는 술 먹으면 안 돼? 니년 맨날 나가서 웃음 팔고 회식한답시고 남자들이랑 술 처먹고 다니잖아. 아니야? 아니냐고 이 개 같은 년아. 또 시작된 남편의 폭언에 저는 그만하자는 듯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혼하자. 이혼해. 나도 지친다. 뭐라고? 이혼? 무슨 일 있었어? 오늘따라 왜 더 심하게 그래? 심해? 니년은 내가 왜 이혼하자 하는지도 모르지? 걸레 같은 년. 불륜하고 다니니까 재밌든? 다리 병신된 남편 두고 다른 남자랑 모텔방 다니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지? 어? 지난 겨울 다녀간 그 썸남에 대한 의심을 거둘 생각이 없어 보였던 남편은 그간에도 꾸준하게 저를 괴롭혔고 마침내 불륜이라는 하지 말아야 할 단어까지 써가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 무슨 몇 년 전 남자일 가지고 당신은 아직까지 그렇게 나를 괴롭혀? 정리했던 관계였던 것도 별로 깊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도 결국 당신 선택해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던 것도 모두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소리 좀 그만 치고 욕 좀 그만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참았던 저도 쏟아지는 눈물을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 있다고 100번 이해하려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이 사람이 넘을 선을 넘고야 마는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래. 니녀는 아직까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너 그저께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그 새끼랑 모텔 들어가는 거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 나 네 남편이야. 대충 니년이 하고 다니는 꼬라지만 봐도 다 알거든? 뭐? 모텔? 당신 미쳤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체 누가 그래? 내가 그 사람이랑 모텔 갔다고.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한마디 입을 떼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원래 장애인을 남편에 둔 마누라들이 처음엔 지극정성으로 곁을 지키는 척, 아픔을 공유하는 척 가식만 떨다가 결국 딴 새끼랑 바람나서 집 나간다더라. 너도 똑같은 년이지 뭐. 그냥 다리병신 앞으로 떨어지는 지원금만 욕심났지? 내가 일찍 뒤지면 보험금도 좀 두둑하겠네. 그냥 그 새끼랑 따로 살림 차려서 살아. 뭐하러 병신 옆에서 병신처럼 살아? 습관적인 욕설, 반복되는 의심, 말도 안 되는 소설. 이 사람이 이젠 정신적으로도 아픈 건 아닌지, 왜 나는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나보다 저 사람만 걱정하고 있는지 답답했고 서글펐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했던 사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 놓았더군요. 저보고 도장만 찍으면 확실하고 깔끔하게 갈라서 주겠다면서 말이죠. 하루 이틀 준비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날 괴롭히는 방법도 정말 갖가지로 작정을 했구나 싶었어요. 난 불륜녀랑 살 수 없어. 아무리 다리병신이라도 다른 남자랑 몸 섞는 마누라는 필요 없다는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되려 호기롭게 내뱉던 남편. 하염없이 서러운 저녁이었습니다. 그가 내뱉는 말 공기가 싫었어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남편 옆에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제 하루하루의 삶. 서울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와서 부푼 마음으로 시작했던 타지 생활.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며 같이 소파를 옮기던 우리 두 사람.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는 마냥 눈물만 흐르고 이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당장 이혼하자며 서로를 들이밀던 남편은 제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 걸 아시기에 이혼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어느새부터 눈치 보며 멈추신 부모님 생각도 났고 하루 11시간씩 죽어라고 일을 해도 꾸준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금의 삶이 지치기도 했고 저는 그냥 고약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다리를 잃은 남편을 두고 떠나가는 아내로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지금의 남편에게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폭언을 들으며 고통받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조, 그 이혼 서류.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이혼해 줄게. 이혼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쉽잖아.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제가 강하게 몰아붙이자 어제와는 다르게 약간 놀란 듯 남편은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 진즉에 그럴 것이지. 불륜하니까 막 그렇게 다른 남자 만나니까 씨펄. 그래서 그런 거야. 후회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 길로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게 됐죠. 그런 상황에 다다를 때면 신기하게도 주변 인맥의 도움으로 일이 척척 잘 진행되더군요. 적은 돈이었지만 다음 분기 남편 재활기를 바꿔주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이혼하는 데에 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의 이혼은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그다지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친정에서는 자식도 없었던 저희가 하루빨리 갈라서서 제가 조금이라도 편한 삶을 살길 바라셨고 시어르신들 역시 당신들 아들 불편한 몸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불행하게 올가 묶어둔 건 아닌지 늘상 저를 염려해 주셨던 분들이었거든요. 두 다리를 잃은 남편 곁에서 그래도 꽤 오랫동안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런 좋은 시어르신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돌아오던 길에 법원 앞 벤치에 앉아서 숨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따뜻하게 앉아 미소 지으시던 우리의 결혼식이 떠올랐어요. 많지도 적지도 않았던 하객분들 모셔놓고 수줍게 손바닥을 내보이며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우리. 그때의 두 사람은 진짜 행복해 보였을 텐데 말이죠. 지금은 그 사람과 다시는 눈을 마주보며 설 수조차 없게 된 현실이 체감되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따라 차디찼던 찬바람 기운에 제 뺨이 더욱 시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보다 후련했고 어느 날보다 시원했지만 제 생에 가장 아팠던 날이었어요. 그 사람과 남남이 되고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그때와 달리 혼자 되어 올라온 서울 생활은 쏜살 같은 시간이 흐르더군요. 결혼 전 재직했던 출판회사에서 다행히 다시 업무 복귀를 허락해 주셨고 서툴렀지만 예전의 감을 되찾아갔습니다. 경력 단절녀에서 경력 연장녀로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에 점점 밝아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세상과 더 어울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동료들과 함께 점심 후 커피도 즐겨보고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소리내어 웃어보기도 했고 주말 저녁 심파로 가득한 막장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축 내어보기도 했습니다. 홀가분해진 일상이 참으로 여유롭고 편했지만 그래도 아직 가슴 한켠에는 그 사람의 빈자리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낸 시간이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법으로 완전히 갈라졌다 한들 저는 남편의 근황이 걱정되기도 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남편의 소식을 알아보고자 연락을 취해봤지만 그 사람은 전화번호를 이미 바꾼 상태였고 시어른들은 제 연락을 끝내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기차 티켓을 끊어 내려가 보자는 행동력까지 발휘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저와의 완벽한 이별을 돕는 것이 마지막 저에게 내어준 배려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시간이 지나니 매일매일 쏟아내던 남편의 험한 폭언들도 제 머릿속에서 어느새 잊혀지게 되더군요. 그리움인지 미련인지 동정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제 머릿속을 둥둥 떠다닐 때쯤 전 충격적인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주말 약속도 없고 외출하기도 무료했던 토요일 오후 모르는 번호로 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보통은 일반 문자 메시지로 영상 파일이 전송되는 일이 흔치 않다 보니 어떤 영상인지 궁금증이 들어서 자세를 고쳐잡게 되더군요. 파일을 눌러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쎄한 감정이 밀려왔는데 역시나 맞았습니다.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남편의 모습이 썸네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제 엄지손가락은 플레이 버튼을 누른 상태였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스마트폰을 통해 2년 만에 재회를 맞았습니다. 상반신만 내어 보인 채 새 옷으로 보이는 하얀 와이셔츠를 차려입은 남편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반가울 리 없는 그 사람인데 반가웠습니다. 순간 이 전송번호가 그 사람의 새 전화번호일 거라는 확신에 곧장 통화를 시도했지만 역시 전화를 받진 않았어요. 다시 진정하고 영상 재생 버튼 다시금 눌러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야.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당신이 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이 영상이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해. 간만에 연락하는 건데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려고 하니까 참 어색하네. 우리 연애했을 시절 이런 영상통화도 꽤 했던 것 같은데 그러네. 그때 당신 참 예뻤는데 말이야. 새로 산 볼터치 색깔이 복숭아색 같지 않냐며 새침하게 물어보던 발그레한 당신 얼굴 생각난다. 그럴 때마다 난 잘 익은 대추 같다고 놀렸었잖아. 그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 불편해진 내 몸 돕고 간수하느라 화장할 시간도 없이 나 먹여 살리느라 정말 바빴었지.
저번 주에 당신이 계약해줬던 3년짜리 재활치료가 모두 끝이 났어. 중간에 관두고 싶었던 날도 많았고 가망도 희망도 없는 미래를 두고 피땀 같은 당신 돈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헛헛한 마음도 있었어. 그저 당신 생각하면서 고마움에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있었어. 힘들게 번 돈으로 계약해준 이 3년을 얼마나 꼬박 기다리며 채우는지 몰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나 되게 낯설겠다. 그치? 그렇게 당신한테 모욕적인 말들로 불륜녀라고 윽박지르질 않나. 힘들게 일하고 퇴근한 당신에게 가시돋친 말들로 상처를 줬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잖아. 나 그거 다 기억하고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었어. 사실 이제야 얘기하지만 당신과 좀 떨어지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어. 믿기지 않겠지만 진심이야. 참 그렇더라. 그렇게 예쁘고 젊고 싱그럽던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하겠다고 시골까지 내려왔으며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나는 결국 2다리까지 잃게 됐잖아. 다시는 당신을 꽉 안아줄 수도 없었고 바다를 그토록 좋아하던 당신에게 바다 보러 떠나자는 말도 할 수 없었고 남들처럼 마트에서 카트를 끌어주는 자상한 남편이 돼줄 수도 없었어. 모든 게 불가능해졌지. 그런 나를 또 돌보겠다고 밤낮으로 일하고 평생을 저당 잡히게 된 당신의 처지가 나는 참 딱했거든. 그저 죄스러운 마음으로 매일 밤을 울었던 것 같아. 당신에게 소리치고 욕하고 모욕을 주어 내게서 떠나도록 만드는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 입으로는 당신에게 욕을 했지만 그 순간들마다 마음속에서는 미안해, 용서해줘. 나에게서 달아나줘를 수없이 대뇌었던 것 같아. 어찌됐든 당신이 나와 이혼하고 서울로 돌아가게 되면서 내 마음은 한결 후련해졌어. 다시 일도 시작했을 거라 상상했고 나보다 더 나은 놈 만나서 다시 행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 그냥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나와 있었던 시간보다 나아졌으리라 믿었어. 아, 맞다. 나 종교 없는 거 알지? 그래도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기도했어. 원래 사람이 아프고 불우한 처지가 되면 마음이 약해진다더니 내가 꼭 그런 것 같네.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원. 아무튼 이제라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 나 같은 놈이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줘. 이 영상 편지의 핵심은 그거야. 날 잊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이거 찍으려고 새 옷도 사 입었는데 어때? 우리 엄마한테 부탁했는데 여전히 내 취향을 모르네. 우리 엄마도 많이 늙어서 그래. 그래도 나름 밝아 보이고 좋지 않아? 당신은 찰떡같이 내가 좋아하는 셔츠 잘 사다 줬는데 카라넥 좁은 거 싫어했던 거 기억나지? 맨 처음 서울에서 나와 눈인사하며 맥주 한 잔 기울였던 그날, 그 이전의 당신으로 다시 완전하게 돌아가줬으면 해. 싱그럽고 꿈 많던 서울 아가씨로 새 출발하기를 부탁하고 기원할게. 궁상이 너무 길었다. 내가 지금 무슨 말들을 했는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영상은 언제든 돌려볼 수 있으니까 그게 매력인 것 같다. 그럼 여기까지만 녹화할게. 나 많이 아끼고 돌봐줘서 고마웠어. 잠깐이나마 평생을 약속해줬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내 인생에 정말 큰 의미였어. 마지막으로 한없이 못되게 굴었던 그동안의 나를 용서하고 지원해줘. 나는 두 발이 없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에게서 도망갈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떠나보낸 거였어. 다시 한번 미안하고
많이 사랑해. 영상을 재생하는 내내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두 눈이 시리고 아릴 만큼 펑펑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모진 방법으로 저를 밀쳐냈는지, 그 사람 마음은 어땠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 2년 만에 진심을 고백한 그의 변명이 얄궂고 믿기까지 했었죠. 사람 참 못됐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됐다고 딱 한 번만 다독이며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곧바로 걸어낸 전화는 역시나 수신이 되지 않았어요. 기다릴 수 없었던 저는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시어머니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으셨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티오 어머님께. 어머니,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연락드리는데 전화 좀 받아주세요. 그이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요. 어머니께 보냈던 문자 메시지 역시도 바로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 도착한 어머니의 연락. 그 답변은 절 무너지게 하고 말았죠. 그간 제 연락을 피하시던 어머니는 펑펑 울며 2년 만에 전화를 해오셨고, 남편이 자기 방에서 혼자 목숨을 끊었고 병원으로 곧장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다하게 됐다는, 오늘 아침만 해도 별일 없던 아들이 무슨 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숨이 넘어갈 듯한 음성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자기 허락 없이 제 연락을 받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왔던 사실도 알게 됐어요. 온몸에 힘이 풀려 소아음을 제대로 들을 힘조차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어머님과 저는 통화로 목 놓아 울어내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장래에 저를 찾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가서 찾아뵙고 떠나간 남편을 바라볼 자신이 없었어요. 시어르신들과 저는 대체 무슨 이유인지, 그동안 어떤 것 때문이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한 것들을 묻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황망하게 떠나간 남편은 본인의 고향 외곽에 있는 납골당에 자리하게 됐고, 주말 휴무를 맞이하여 조용히 그를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재활치료를 마치면 입고 싶다고 했던 카라넥 넉넉한 화이트 셔츠를 하나 사들고 갔더랬죠. 그 사람 앞에 놓아주고 돌아오던 길, 기차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끝까지 그렇게도 모질고 배려 없는 사람이라니. 그토록 아팠다면, 그만큼 힘들었다면 끝까지 절 붙잡고 표현하고 위로받지 그랬냐고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옷가게에서 잘 다려진 하얀 셔츠만 보게 되면 자연스레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두 발이 없던 남편은 걷지도 못하게 됐다며 그토록 엄살을 부리더니 이제는 제가 잡을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멀리 떠나갔네요. 앞으로도 그 사람 목까지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앞을 향해 잘 걸어내어가는 것이 제 목표인데요. 이렇게 사연을 써내려가며 저 역시도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앞으로 다시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듣고 다시 또 씩씩하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제 이야기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